대구에서 코로나 봉사로 2주간 자가격리 끝에 그제 공개활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관훈 토론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김영화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십니다. 그리고 안홍훈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입니다. 김태훈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이슈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화일보 고정의 콘텐츠 제작 에디터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안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훈 총무님과 언론인 회원 여러분, 6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유사 언론이 정통 언론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 진실의 수호자 역할을 해오신 관훈클럽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희 세 번째 제안을 이곳 관훈클럽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의료 봉사활동 과정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 나가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가 모처럼 다시 찾은 긍정의 에너지가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료 봉사 활동에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어쩌면 한국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니 꼭 바꿔달라는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치는 이념과 진영, 증오와 배제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을 이루고 국민의 삶과 미래의 화두를 놓고 밤새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저희 세 번째 제안은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부터 400km 국토를 종주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곳곳을 뛰고 걸어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이신 분들과도 함께 대화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께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다 보면 악천후가 올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힘들고 고단함을 참고 이겨내며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의 진정한 갈 길이 어디인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찾겠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전국 종주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꼼수 위장 정당과 맞서 싸우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될 수 있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오만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건국 이래 이처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한 사례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못된 정치, 부당한 정치, 부도덕한 정치와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8년 전 저를 정치권으로 불러주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종주 과정에서 만날 수많은 국민 여러분과의 대화가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종주가 끝나는 날 우리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선거 방법은 내일이나 모레쯤 밝혀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습니다. 400km 국토종주인데요. 관련 질문이 나오긴 할 텐데 패널분들께서는 가급적 질문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대표께서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인데요. 김태훈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입니다. 방금 모두 발언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우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 다음 또 한쪽에서는 널리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해서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정말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분께 수영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충분치는 않습니다. 추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추가 대책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방법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총선을 앞둔 이런 시기에 그렇게 표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경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셈법에 가깝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게 시급합니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해타산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앞에 질문에서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이 하나 있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안은 지금 소득 하위 70%대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추경 편성이나 국채 발행 같은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안이라고 이제 편의상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소득을 이제 보존해주는 방식, 우선적으로 보존해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즉시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예산 20%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재원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좀 편의상 김종인 안이라고 본다면 지금 안 대표님께서는 문재인 안보다 김종인 안을 일단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경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보다 먼저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전에 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쓰지 못하는 예산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목 변경을 해서 그건 이미 그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변경을 통해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들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4인 가구 100만 원, 소득 하위 70%, 저는 이 접근 방법은 충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은 우선 첫 번째로는 월 25만 원씩 넉 달에 걸쳐서 그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는 것이고, 그 대상들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하고 추려봤더니 50% 정도의 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 월급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 그 월급 중에 10%는 지역화폐나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어려운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 쪽으로 진작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세 번째였고, 또 네 번째가 그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던 추경 편성에 관한 그런 건입니다. 그걸로 우선 당장 급한 그런 그 예산들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기자회견에서죠, 그 대표님이 코로나19 사태로 희생되신 분들이 메르스 당시의 희생자의 4배. 예, 그렇습니다. 가 나왔는데, 그래서 정부가 자화자찬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출신이시고 또 보건의료 체계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단계 대책, 즉 초기 대응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현 정부의 코로나 그 초기 대응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확산이 된 나라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가 될 수 있게 대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3일 날 그 자마라고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대만은 초기 대응에 성공했는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대만이 처음 대응에 시작한 게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이미 마스크 필요량들을 다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 완료된 상황에서 1월 21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월 초에 중국 전역에 걸쳐서 그 유입되는 그런 그 외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뭐 작은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그 입국자 숫자는 27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0만 명에 비해서 5배나 많습니다.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차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확진자가 300명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만도 조금 있다가 또 뚫려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들 숫자가 너무 폭증해서 국가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서 한 분이라도 목숨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대응은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이 2월 20일 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인 1월 20일에 저희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발 입국자 금지 대책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한 달 동안 골든타임을 날렸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왜 중국발 입국자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한 달 동안 그 귀중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좀 더 그 대만의 예를 참고를 해서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의료 물자,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 물자들을 비축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중국 전역에 걸쳐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 입국자들을 막는 노력을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확률이 저는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생자 수도 사실은 더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어떤 질문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 정부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는지, 물론 한간에서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고 그 고려할 점들이 아주 많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타격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도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존재 의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도 아마 대만이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나라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텐데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좀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신 그 대구 코로나 봉사, 그 직후에 이제 의사 안철수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정어린 조언 중에 의사 안철수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조언도 있는데 혹시 그 조언을 따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제 정체성이 의사입니다. 저 10대 후반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군의관을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이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고, 지금은 또 정말 문제가 많은 한국 정치를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 분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제 정계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복귀 시간표를 2022년 대선에 맞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안철수 대표의 이번 한국행을 결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독일과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책을 14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책을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책이 완성될 때쯤 제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심이 서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시기마다 그래서 책을 써왔습니다. 정치를 계속하는지 해야 되는가 고민하던 그 차에 미국 스탠포드 법대로 가서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유럽에서 배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서 배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작년 12월 말에 끝내면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앞서가고 미래를 향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은 서로 내부만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고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퇴보하는 나라로 느꼈습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제 몸을 던져서 조금이라도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그럼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그 결심을 하고 저는 귀국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귀국하겠다고 제가 입장을 밝히고 1월 19일 날 귀국하고 지금 거의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제대로만 살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8년 전 그 국민이 안철수 대표를 정치로 불러냈대를 그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월에 독일로 떠나면서 이제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럼 이번에 다시 정치로 돌아오신 거는 이런 국민들이 소환을 했다고 보십니까? 1년 4개월 외국에 있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친 것 때문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이분들의 그런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제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뭐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다시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귀국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명도 그대로고 간판인 당대표도 안철수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 국민의당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전과 당명은 같습니다만 주위 환경에 그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의 엄중함은 더하고 그리고 제 간절함도 사실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귀국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가 지금 더 힘들어지고 N번방 사건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간절함이 더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당 돌아오셔서 창당하신 게 4번째 창당이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라는 짧은 정치 이력에 비춰서 창당이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심지어는 아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창당 기술자라는 그런 비아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정치 편하게 하려면 기득권 양당 한쪽에 기대서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분야가 있고 다들 세계적인 수준인데 정치가 우리나라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치만 바뀌면 우리나라는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문제의 핵심에는 기득권 양당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낡은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불러주신 국민들의 그 열망들은 이런 정치를 바꿔달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런 기득권 양당 구조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이 일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다 보니 이렇게 네 번째 창당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직보다 업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득권 양당 구조를 바꾸고 정치 문화 바꾼다는 그것이 초심임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길을 가신다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계속 당적을 옮겨가면서 여러 지금 정치권에 있는 대표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유승민 의원,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 정당에서 호흡을 하면서 누가 가장 대하기 힘들던가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런 장단점들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기 2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그 역정을 보다 보면 제가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입니다. 기득권 양당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고 또 다른 길을 걸어서 우리나라를 구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힘든 상황이시지만 원래 고민했고 결심했던 그 길대로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성과를 내시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 어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님도 여러 가지로 역정이 굉장히 힘든 역정을 지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로서도 또 장관으로서도 업적들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잘 살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벼운 질문이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토니 블레어입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토니 블레어와 참 운 좋게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매경 지식 포럼에 초대받아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 자기가 영국 총리가 됐을 때 가져오는 문제들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이거 하나 결정 잘 못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때는 인기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실 때쯤 해서는 어떤 문제를 봐도 자신이 있더랍니다. 이게 확실한 길이 눈에 다 보이는 상황인데 인기가 땅바닥을 쳐서 나와야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지지를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국가를 잘 이끄는 개혁을 하는 것, 밸런스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비판적 논평을 기대했는데 아끼셨군요. 코로나 여파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 기자분들을 비롯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가 토론회 중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어가 주시죠. 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당을 여러 번 거듭하셨다는 말씀 방금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창당을 계속 거듭하면서 계속 그 성향도 약간 좀 오른쪽으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좀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뭐 그런 기조는 미래통합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창당을 거듭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옮겨왔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지향점이 바뀐 것이 없고 목표 비전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세상이 바뀌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고 그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보적인 시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보수적인 시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위 평가들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대 양당이 있다 보니까 양당이 한쪽은 실제로는 진보가 아니면서 진보를 표방하고 실제로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념파리 정당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한쪽이 여당이 되면 그러면 힘이 약한 야당이 저와 같은 그런 편이라고 묻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쪽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른 야당이 성향이 전혀 다른 야당이 또 저를 같은 편이라고 묻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가 바뀌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모두 발언에 이제 막대기를 꽂아 놔도 당선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결국은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연대라는 건 서로 협상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뭘 하나 주는 대신에 받는 게 있어야 그게 연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협상도 오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비밀이 없는 곳인데 지금 보시면 그런 거 없었다는 것 아마 다 언론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 오시고 정말 희망했던 좋은 정치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귀국한 날로부터 계속 연대라든지 통합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 논쟁, 표 갈라 먹는다, 야권의 표를 분산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됐습니다. 그 말 이외에는 아무리 제가 정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도 언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총선까지 간다면 아마도 총선 끝까지 이러한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연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또는 정책에 대한 것은 아무도 들을 수 없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통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사표 논쟁 이런 것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과 가까웠던 분들이 상당 부분이 미래통합당 같은 곳으로 많이 옮겨가셨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그래서 아마 선거연대 얘기가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안 대표님 정치 스타일이 자기 사람마저 주변을 다 떠나가는 그런 마이너스 정치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굉장히 큰 죄송한 마음을 그분들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힘든 길을 걷지 않습니까? 편하게 양당 중에 어느 한쪽에 몸을 위탁해서 편하게 정치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 개인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저를 불러주신 국민들의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도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의도하지 않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또 그랬었고 그 전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두 당 중에 한 당을 제대로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한번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민주당과 통합을 했을 때 그때 또 함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저히 이 당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이제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때 또 함께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그 결정하는데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주위 분들께 정말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상의 야권연대 중도 보수 연대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그럴까요?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미래통합당이나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주셨다. 야권 연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대표님이 조금 더 본격적인,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가면 좀 더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야권 연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거나 관측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또 귀국했던 이유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구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차적인 원인 제공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심어놓고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많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책임도 제일 많이 져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견제받아야 된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 초기 대응의 실패,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서는 또 대표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2년 차기 대선이다.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년 앞두고 벌써 차기 대선 말씀을 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듣기로는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400km 국토 종주 그리고 국민 속으로 이 구상, 이 계획이 그러한 차기 대선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2017년 5월 대선 직전에 뚜벅이 유세 같은 걸 벌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총선 이후에 향후 구체적인 좀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총선 이유가 제 머릿속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민심이 극도로 양극단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이 실용 정치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도의 길, 미래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조금만 보탬만 될 수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 돼도 좋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보통 중도층 유권자 그리고 무당층 유권자분들이 저는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주고 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게 말이 아니고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옮겨질 수 있겠다. 그 확신이 들 때만 표를 주시는 유권자분들이 저희들의 그 가장 중요한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런 관심사도 다 지금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제대로 잘 치러서 제가 몇 번 공언드린 20% 정도 정당 득표율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만드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지금 현재 모든 목표가 다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0km 종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땅의 곳곳을 뛰고 걷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사실 고민의 지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 진심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구 의료봉사활동처럼 언제든지 현장으로 바로 뛰어가서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고민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은 현재 양기득권 정당의 또 위성정당,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해서 저는 저항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식이 아닌 또 다른 저항의 표현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위성정당 말씀을 드리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놓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으면 사실은 더 후한무치하죠. 지금 그렇게 고발까지 상대당의 위성정당을 고발까지 해놓은 정당에서 그렇게 위성정당을 또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만들고 둘 다 보면 조국 수호 정당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의 표현을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내일 오후에 여수의 그 남쪽 바다 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이 닿는 한, 힘이 닿는 한, 도중에 악천후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뛰고 또 체력이 소진되면 걷고 기어서라도 가능한 국토 구석구석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뵐 결심을 한 겁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국민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국민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이제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의 목표, 정당 투표에서 20%를 얻는 거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는 사실 그 대표님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 그 결과는 이대로 이제 결과가 된다면 그 목표에도 많이 좀 모자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대표께서는 이런 그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어떤 구상, 보관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면 저희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현장에서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야말로 과학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 모두 다 갖춘 인재들로 이번 비례대표들이 짜여져 있다는 말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려드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예. 그 국민의당은 이번 그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정당 투표에 집중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당초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정계에 복귀를 결심했을 때 구상 그리고 그 이게 귀국해서의 어떤 정치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요? 예, 큰 목표는 같았습니다. 지난 1월 달 귀국을 했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그 시작점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과 목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서 제대로 남은 2년 동안 제대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목표입니다. 실용 정치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국민들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이념 정치가, 진영 정치가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니 서로 싸우기만 하고 사회 문제 해결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옛날 이상적인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문제를 풀듯이 내 생각만 고집해서는 사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실행에 옮겨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실용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믿음 하에 귀국을 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 질문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대표께서는 지금 총선 이후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만약 그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 기대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그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정치 지정을 바꾸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달지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돼도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귀국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미리 예단하거나 그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선거 직전이 되면 그 하늘의 뜻,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가지고
선거에 항상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노력들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총선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오늘로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방 대표님 모두 발언도 그렇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계속 그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서간다는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좀 민심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꽤 오랫동안 살펴보다 보면 그 추세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론조사는 통계 아닙니까? 통계와 수학이나 산수가 다른 점이 수학이나 산수는 1과 2는 다릅니다. 통계는 1과 2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통계는 항상 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20%가 나왔다면 그 정확하게 20.00%가 민심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15에서 25 사이 어느 지점인가에 민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약간 옆으로 좀 셉니다만 그 기자분들도 그 0.1%가 올랐다. 그런 표현은 0.1%포인트가 올랐다. 그건 부정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그 흑심을 가진 정치권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언론에서 그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서 보면 예전에 어떤 광역시장 선거였었는데요. 그 14일 전에 뭐 확실하게 지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만에 민심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낙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때 관심 있게 볼 것이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대권 관련 질문도 나왔었는데 저기 말씀을 좀 미루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 때문에 아마 대권 직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안 대표님도 전에 국회의원을 해보셨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국회에 들어가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도 이번에 그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불출마를 해서 국회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한 이유는 뭔지요? 작년 말에 귀국 결심했을 때 동시에 결심한 것이 불출마였습니다. 이번 총선 불출마. 간절하게 우리나라가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또 뭘 하겠다고 하면 그 간절함을 전달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함을 1%라도 더 전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출마하는 것이, 그리고 또 제가 불출마하면서 동시에 많은 후보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실용적인 중도의 길을 어려운 길이지만 걸으려고 하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으면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례정당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혼란의 출발은 그 연말 그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이른바 4+1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선거법이 개정된 것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대 정당들이 좀 준연동형 비례제의 허점을 좀 파고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방향은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에 대한 보완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4+1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퇴행시킨, 그러고 나서도 결국은 이용당하고 사는 버림받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민생 문제,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올해 9월 정기국회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또 총선이 가까워지면 고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례 그 전담 정당이 창당된 것이 이번 총선에서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작용할 걸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합니다만 지난 20대 총선과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기득권 거대 양당들이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기득권 양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꿰뚫어 보시고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선거법과 함께 통과된 공수처법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표께서는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법의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자는 입장이신가요? 그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가? 그건 검찰개혁 때문 아닙니까? 검찰의 권력 분산인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대통령 인사권입니다. 지금의 공수처법이 통과된 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도 공수처에서 자기 편이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 인사라면 그냥 가져와서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게 됐습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이번 21대 국회 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네, 지금 공수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표현했던 그 두 번째 위성정당이 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청와대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죠. 거기에 최강욱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은 분입니다. 최강욱 씨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청와대의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첫 번째 수사 대상자,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떻게 국민들께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네, 당초는 소위 지금 위성정당으로 표현하셨던 그 첫 번째 위성정당이 더불어 시민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열린 민주당인데, 요 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로 선정되신 분들이 친문 또는 친조국 일색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냐를 이제 듣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러다가 이 사람들 총선 후에 조국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으로 예. 아마 생각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연관돼서 대표님은 이번 총선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조국 대 반조국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문재인 대 반문재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 혹은 뭐 양당제냐 다당제 협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총선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 각 정당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여당 심판, 야당 심판이 아니라 20대 국회 심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도 다 불만이고 욕을 하시면서 21대 국회를 또 똑같은 구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선 겁니다. 저희라도 20%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중심을 잡으면 20%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로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싸우기만 하고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양쪽을 뭐 멱살을 잡아서라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0% 득표를 하면 정치가 국민 눈치 보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 눈치를 봐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20대 국회 심판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20대 국회 심판론 말씀하셔서 거기에 연관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기 이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좀 경쟁력이 뛰어난 분들이어야 할 텐데요. 그 이제 오늘 뭐 언론 인터뷰에서 다들 뭐 경험이 있고 전무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하셨지만 안 대표님과 너무 친한 분들이 위주로 그 공천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철수 사당 논란 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 저와 그 전에 알던 분들 숫자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비례대표 1번 분도 제가 말씀도 따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1번 최 부원장님은 첫날 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3월 1일 날 계명대학교 그 대구 동산병원에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있었던 15일 동안 한마디도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희들 비례대표 응모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4번분 비례대표 10번까지 중에서 제가 그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그 어떤 분들은 왜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2, 3번이냐 이렇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추측컨대 공관위의 고민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국민의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냈다면 현역 의원분들이 비례대표로 응모하거나 또는 비례대표로 응모했더라도 2, 3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관위의 현실적인 고민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한 팀 아닙니까?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례대표분들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 실제로 약속해놓고 그걸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경험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민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서 그 일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그런 배치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 비례 4번을 받은 김근태 후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과거에 그 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약간 좀 험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여성 지지자들 그들이 볼 때 좀 개혁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근태 후보가 최근에 아마도 그래서 기자분들의 관심들이 집중이 돼서 몇 번 인터뷰들을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정당에 입당하는 그런 그 정당인들이나 후보들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나 비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 당이 지향하는 그 방향성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당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표현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일 시작하시는 그 400km 국토 종주의 그 출발점은 전남 여수입니다. 그 호남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4년 전 국민의당 돌풍의 기반은 호남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그때 당시 그 뜨거웠던 반응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냉랭해진 호남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셨듯이 4년에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것이 호남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역량이 부족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바로 갔던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거기서 사과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달이 지나면서 새롭게 다시 또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정말 제 진심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향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억측이나 이미지 조작을 뚫고 정말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 최대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토론회 시작한 지 1시간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 많이 했고요. 이제 일반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민 기자께서 해주시죠. 네, 그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묻혀 있는데요. 여러 현안들이 사실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의혹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Congressional Hearing이라고 합니다. 거기 하원에서 그런 청문회가 열렸을 때 현직 대통령이 3번 정도 거기에서 직접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공소장 공개를 막았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저희들의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본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당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인가 그리고 묻는다면 어떻게 물을 것인가 네, 궁금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첫 기자회견 지난 29일 열렸는데요. 거기서 대표께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개헌을 하면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하겠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일단 그
그 헌법 개정을 얘기를 할 때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개헌을 논할 때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만 그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눈앞에 닥친 위기도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 작은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매일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원대한 장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매일 그 매출을 등한히 하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양쪽을 다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면서 개헌 문제까지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번 기회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고 헌법 정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헌 논의가 그것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그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제왕적인가? 미국도 대통령인데 거기는 왜 제왕적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상하 양원의 국회로부터 제대로 견제를 받고 그리고 또 거기는 주가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견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권한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인사권도 국회가 사실은 가지고 있고 예산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많은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제인 겁니다. 이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 사례가 그랬듯이 이제 다음 대선이 아직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개헌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3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개헌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포인트 개헌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틀을 그렇게 예전 그 방식이나 사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그 논의를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하자.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권력구조 같은 곳에서 되기가 힘들다면 합의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아마 바로 그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그 저기 부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대표님은 그 협치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 다당제나 아니면 이제 분점 정부 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대 정당 중심으로 굴러가는 정치 구조가 아닌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협치의 메커니즘은 뭐라고 보시는지, 즉 어떻게 협치가 작동하게 되는 건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만약에 협치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 건지까지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설명이 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문화나 관행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그걸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그 뿌리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익 추구 정치. 정치가 퍼블릭 서비스, 공공을 위한 봉사인데 그걸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도와준 사람들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 정치를 아주 저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진영 정치인데요. 사실 그 근본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서로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랑 생각 같은 사람끼리만 있으려고 하는 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전체주의죠. 전체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영정치 논리, 진영정치, 진영논리,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게 뿌리 뽑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도 이제 앞으로 해결하기가 난망합니다. 세 번째가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한마디로 정치가 국민의 왕인 거죠. 기업의 왕인 거죠. 정부가 모든 거 다 내가 결정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기업은 사실상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자율성을 박탈당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까 뭐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뭐 도전할 생각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자유를 무시하는 지금 현재 제1야당 말은 보수죠.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행태는 국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무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무시하다 보니까 뭐 반대로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등 그리고 그를 위한 공정 아닙니까? 이번 조국 사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평등을 무시하고 실제로 실행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정당이 도대체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이념파리 정당들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말이 좀 많이 좀 벗어났습니다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그래서 사익 추구 정치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여기서 벗어나야 협치가 가능해집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시작은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정치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실제로 프랑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수십 년간 존속했던 기득권 양대 정당이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이번 총선이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이번 총선으로 한 걸음 내지 반 걸음만 먼저 디디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 정부 평가도 물어보셨습니다만 현 정부도 4+1을 보십시오. 이용만 당하고 뭐 토사구팽한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약속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그러고도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교만함.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방금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대표님은 과거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현 정부 집권 세력을 좀 비교적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친문 패권주의 비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여권 내에서도 뭐 순혈주의 지적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현 정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낯을 보게 된 게 그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2012년에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목표가 이런 기득권 양당 정치를 깨고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제 온몸을 던져가지고 기득권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걸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 세력은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는 그 민낯을 보고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익 추구 정치 그리고 그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순혈주의도 전체주의 사고방식입니다. 패권주의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다름 아닙니다.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대선 때 제가 안철수의 3대 애언이라고 한 것이 화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7년에 전 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제 온몸을 던지겠다고 생각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지난해 있었던 조국 사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진보 지식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진보의 분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대표님도 한때 그 진보적 성향의 그런 학자로 분류가 되셨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또 진보가 분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국 사태를 외국에 있으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 유럽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치 뉴스를 제가 애써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던 때인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저한테 전해오는 그 메일이 10배 정도 폭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등과 공정을 부르짖던 그런 세력이 실제로는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따른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분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옳은 일로 만들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 이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는 나쁜 짓 하면 부끄러워나 했지, 지금은 나쁜 짓 하고도 떳떳하고 오히려 고함 지르는 이런 상황들, 그게 계속 이어질까 더 두렵습니다. 정치 문화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후퇴했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후퇴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분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나름대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가짜 진보 간의 정체가 드러난 거지, 이건 분열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평가이고요.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집권 세력의 그 친문 패권주의 가장 먼저 지적하셨는데, 예언이란 표현도 쓰셨지만 당시와 지금의 그러니까 친문 패권주의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더 심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체가 드러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원래 그 대중정당은 이념의 스펙트럼이 있어야만 대중정당이 됩니다. 하나로만 생각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어서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도 그리고 통합당도 내부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또 주류 비주류 간에 서로 그 활발한 토론들 또는 어떨 때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는 경론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건강한 대중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견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예전 제가 비판했을 당시 정도, 또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있었을 때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상대편 그 당시 한나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은 양쪽 당 다 어떤 이견이나 또는 개혁파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그나마 조그만 목소리로 내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공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들을 당하면서 앞으로는 총선 지나고 나면 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위원께서 해주시죠. 예, 그 대표님이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내각 경제팀의 경지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경제 사령탑을 바꾼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표님의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 사령탑을 바꾼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점들을 잘못했는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실물 경제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단적인 예로 가장 현 정부의 대표적인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미 그 기업 현장에서는 평가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특히 뭐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어려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 불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더 깊고 더 오래 갈 겁니다. 2008년의 그 금융위기는 금융권의 그런 그 자산 부실들이 실물 경제로 옮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실물 경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어서 여러 자산 가치들 하락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급속하게 벌어질 가능성들도 저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그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고 우리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체력을 약화시켜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저질환을 만든 그 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정책들을 세울 사람, 그런 사령탑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살릴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부터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이 사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서 비정규직들의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들이 일어나게 함과 동시에 단기적, 중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일자리들을 제대로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데 또 반면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평가를 놓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거를 좀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코로나 사태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잊게 만들었다거나 코로나가 경제 실정의 핑계로 작용할 수 있게 돼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잊게 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는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전 국민들의 요청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만 특정 분야들에는 인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가진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저는 가장 큰 권한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공익적인 일에 봉사해달라고 하고 허락하면 자리를 드리는 것, 그게 대통령의 저는 유일한 권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난 3년간 인사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절반을 잘라서 우리 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쓰다 보니 전체 인재풀에 아마 10%도 찾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문제는 사람이 푼다는 인식하에서 인재풀을 널리 보셔서 사회 문제를 풀면 그 공은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T 벤처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표님은 이재용 전 소카 대표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타다금지법 둘러싼 논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간단하게 타다금지법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다금지법 여야가 다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 정치가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통받는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가능성 있는 미래의 산업 분야가 나오면 그 분야를 조금씩 도입을 하면서 그 분야가 도입됨으로써 고통받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새로운 분야가 완전히 블루오션처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통받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거죠. 정부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정부가 욕을 먹고 일을 해야지, 개혁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재정 투입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싹을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그럼 우리나라 그다음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이렇게 고민 없는 정치는 제가 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21대 국회 때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우리나라 각계 분야에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여러 건의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좀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현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 때 워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워룸의 중앙 지휘관석에는 군인이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 구석 의자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개 빼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줄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전쟁 상황에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역을 포함한 입국 금지를 건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나 고려에 의해서 차단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국가적인 위기가 더 닥칠 겁니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가 워룸의 중앙에서 서고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부는 뒤에서 총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부작용이 생길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방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이 N번방 사건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2월 중순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N번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1월 19일 날 귀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는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청자가 수동적으로 그냥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구성의 한 요소로 적극 가담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이건 시청자라고 볼 수 없고 공범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어떤 정치인 한 사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9일 날 공항에 귀국할 때 그때 많은 언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책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플로어에서 온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계 복귀하고 대구에 내려가시기 전에 공정을 강조하는 행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에 대한 메시지가 아직은 애매하고 포괄적인 것 같은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공정이 결과적으로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귀국 전부터 사실 책을 내면서도 강조했던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3가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첫 번째가 행복한 국민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를 이루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도 2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정책을 발표하면 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나, 비전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친한 기자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정책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가 참 어렵답니다. 정치인끼리 막말하는 거는 일의 노력으로 기사를 쓰면 100이라는 클릭을 얻는답니다. 정책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써야 돼서 10 이상의 노력이 드는데 클릭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포탈에서 악화시키는 거죠. 의미 있는 기사,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기사, 좋은 담론을 만드는 기사는 클릭이 많지가 않고 그냥 그 막말 논란, 싸우는 것만 그렇게 기사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계속 메시지를 내왔고, 공정에 대한 그 공약도,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약 2가지 해서 이미 발표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할 걸 그랬습니다. 네, 그 1시간 40여 분에 걸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초청 관훈 토론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그리고 나날이 나빠지는 경제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될 정치는 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현장에도, 경제 현장에도 정치인들은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길이지만 이렇게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야권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내 표가 사표가 될까 두렵다. 그런데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모아져서 국민의당 표가 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약속드린 대로 항상 어려운 현장에 국민과 함께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방식으로 꼭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선거 끝나는 날까지 이러한 저희들의 진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